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자료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마크 주커버그가 AI 미래, 특히 그 지능 폭발 가능성을 얘기하는 영상인데요. 네, 맞아요. 핵심은 이거죠. AI가 이제 코딩뿐만 아니라 연구까지 스스로 하게 되면 AI가 AI를 개선하면서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인 지능 발전, 소위 지능 폭발이 진짜 올까? 그리고 메타 같은 회사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대비하고 있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 한번 저커버그가 제시하는 그 지능 폭발의 설득력 있는 부분하고 또 동시에 그가 지적하는 현실적인 제약들, 병목 현상 같은 것들을 좀 균형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의 시각을 통해서 AI 발전 속도나 방향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게 목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시작해보죠. 우선 그 AI 연구 자동화에 대한 기대감, 이거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랑 AI 연구 자체를 자동화하면 예를 들어 라마 모델 있잖아요. 네, 라마. 그 버전 1에서 4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던 개선이 어쩌면 몇 주, 몇 달 만에도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커버그도 이 관점이 꽤 설득력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메타가 내부적으로 코딩 에이전트 개발에 투자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범용 개발 도구 이런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자기네 주력 모델인 라마 연구를 직접적으로 돕고 메타 내부의 개발 환경, 그 툴체인에 완전히 통합된 에이전트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와, 되게 구체적인 목표네요. 게다가 예측도 나왔잖아요. 앞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그 안에 AI 모델 개발에 쓰이는 코드 대부분을 AI가 작성하게 될 거다.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뭐 자동 완성 이 정도가 아니라 목표만 딱 주면 알아서 테스트하고 코드 개선하고 문제점 찾고 심지어 어쩌면 팀 내 최고 개발자보다 더 나은 코드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수준인 거죠. 그렇죠. 그런 수준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근데 저커버그는 또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얘기해요. 이 코딩 자동화가 물론 강력한 동력이 될 건 분명한데 이게 AI 발전의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아, 그게 또 중요한 지점이네요. 전부는 아니다. 네. AI라는 분야 자체가 워낙 넓고 복잡하니까 뭐 한 기업이나 특정 최적화 방식 하나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런 현실적인 인식이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앞으로 AI 연구소들이 더 전문화될 거라는 예측하고도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뭐 기업용 솔루션 만드는데 아니면 생산성 도구, 소셜이나 엔터테인먼트, 아니면 정보 찾아주는 비서, 또 뭐 감성적인 교감하는 AI, 이렇게 다 나눠질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기반 기술은 어느 정도 공유하더라도 결국 만들어야 할 최종 결과물은 굉장히 다양해질 거라는 예측이죠. 여기서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만약에 진짜 초지능이 가능하다면 왜 이런 자잘한 다른 것들에 신경을 써야 하죠? 그냥 초지능 개발에만 다 쏟아 부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 질문. 저커버그는 그게 플라이 휠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 같은 거죠. 플라이 휠이요? 네. 예를 들어 개인 비서 같은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 자체가 핵심 AI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강해진 역량이 다시 더 좋은 도구를 만드는 데 쓰이고 이런 식의 긍정적인 피드백골이라는 거예요. 특히 그 AI가 갑자기 확 똑똑해져서 인간을 넘어선다는 빠른 도약, fast takeoff 이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데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요. 아, 현실적인 이유? 어떤 것들이죠? 첫째가 물리적인 세계의 제약이에요. 그러니까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 엔비디아 같은 데서 만드는 차세대 칩 안정화시키는 거, 네트워킹 구축, 건물 짓는 거, 허가받는 거, 또 에너지 확보 문제 있잖아요. 특히 친환경 에너지. 이런 건 소프트웨어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죠.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에요. 네, 그렇죠. 뭐 코드는 순식간에 발전해도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빨리 지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아, 또 다른 제약도 있나요? 바로 인간과의 공진화예요. co-evolution. 공진화요? 네. AI 시스템이라는 게 뭐 완성품으로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가 바로 완벽하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AI 비서 쓰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 AI는 사용자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학습하고 개발자는 또 그걸 바탕으로 AI를 개선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AI가 뭐 예전 대화 내용 같은 걸 참고하면서 맥락을 쌓아가는 것처럼요. 이런 상호작용하면서 같이 발전하는 데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뭐 공급망 문제나 규제 프레임워크 만드는 것도 당연히 시간 걸리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실제 사례도 재밌던데요. 메타 광고팀에서 실험 자동화 프로젝트를 했더니 AI가 가설을 막 만들어내는 숫자나 속도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흥미로운 지점이죠. 오히려 그 만들어진 가설들을 실제로 테스트해볼 컴퓨팅 파워나 아니면 실험 대상 그룹이 부족한 게 병목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 엔지니어들이 내는 좋은 아이디어만으로도 테스트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고 있었다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AI가 단순히 그냥 코드 더 많이 짜고 가설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AI가 생성하는 가설의 평균적인 품질이 인간 최고 전문가들이 내놓는 그 가장 좋은 가설보다 더 뛰어나야 실질적인 기여가 된다는 거예요. 아, 평균적인 품질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물론 언젠가는 뭐 그 지점에 도달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눈앞에서 벌어질 일은 아니다. 이런 좀 냉정한 시각인 거죠. 네, 오늘 얘기를 종합해보면 저커버그는 AI에 의한 지능 폭발 관력성, 이걸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인프라 문제라던가 또 인간과의 이런 상호 학습 과정, 그리고 시스템적인 한계 같은 병목 현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코딩 자동화는 분명 강력한 힘이 되겠지만 그건 이 거대한 그림의 일부일 뿐이라는 통찰인 것 같아요. 결국 AI 기술 자체의 잠재력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이 현실 세계랑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또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 이걸 함께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기술 발전 속도하고 현실에 적용되는 속도 사이에는 분명히 간극이 있을 테니까요.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저커버그가 말한 것처럼 한 5년 아니면 10년 뒤에는 정말로 AI 시스템이 인간 최고 전문가가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가설보다도 더 뛰어난 가설을 스스로 막 생성하는 그런 시대가 올까요? 글쎄요. 만약 진짜 그렇다면 그때 우리 인간의 역할은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